다음은 221번. 이 문제는 단발성 문제이니까 여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 치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질학적 기록을 바탕으로 지구 생물 역사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곤충은 중생대에 출현하였다. 이때는 출현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최초로 등장한 연대를 말합니다. 곤충은 고생대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현화식물은 최초로 출현한 것은 현화식물이라 해도 되고 이건 일본 말입니다.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꽃식물이 됩니다. 얘를 일본말로 피자식물이라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바꿀 때 속시식물이라 합니다. 네 개는 전부 같은 말입니다. 최초로 등장한 것은 중생대에 등장하게 되고 번성한 것은 신생대가 되게 됩니다. 종자식물 또한 마찬가지. 종자식물은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을 종자식물이라 합니다. 종자로 번식하는 것은 종자는 배주라고 하는 것이 분화가 되어서 종자가 되는데 이 배주가 쌓여 있다 해서 피자식물이라 하고 낮출되어 있다 해서 나자식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꿀 때 얘는 속시식물, 얘는 거시식물. 속시식물은 뒤에 출현하게 되고 거시식물이 먼저 출현하게 됩니다. 최초의 거시식물은 고생대에 출현합니다. 대신 거시식물이 번성한 시대는 중생대가 되게 됩니다. 신생대에 이족 보행 인간의 조상이 출현했다. 참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사지류인, 사지류는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4개의 다리를 가지는 것이 양서류가 되는 것이지, 양서류가 파충류로 진화가 되게 되고 파충류의 한 그룹이 시조새를 떠올리면 됩니다. 조류가 되게 되고 다른 그룹은 포유류로 진화가 되게 됩니다. 고생대에 출현했다. 참이 되겠습니다. 양서류가 이것도 마찬가지 최초로 출현한 것은 고생대이지만 번성한 것은 중생대가 되게 됩니다. 말을 실수했다. 양서류가 번성한 것은 고생대 후반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생대가 되게 되면 파충류의 시대가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번. 이제부터는 분류학인데, 분류학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생식이 가능한 집단을 개체군이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다 동의하지만 이들 개체군들의 모임을 종이라 하게 되면 종에 대한 것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종이 어느 바운더리까지를 종이라 할까? 이것을 종의 개념이라 합니다. 종에 대해서 가장 개론에서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한 생물학적 종의 개념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생물학적 종의 개념이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생식이 가능한 집단을 종이라 합니다. 그러면 개체군과의 차이점이 이 단어가 추가된 것이지
그래서 개체구는 현재 생식이 가능한 것이고 종은 여기에 더해서 잠재적인 생식능을 가지는 것들을 합해서 종이라 묶었습니다. 잠재적인 생식능이란 현재는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지리적 격리에 의해서 만나지 못하니까 생식이 가능하지 않던 것이 만약에 만나게 해준다라면 생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것도 잠재적 생식능이 있다라고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대신 이 생물학적 종의 개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때 생식은 유성생식을 의미합니다. 유성생식이 가능해야지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균이나 고세균과 같은 것들은 유성생식을 하지 않고 무성생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종의 개념을 모든 생물종에 도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종에 대한 것을 정의한 사람은 린네입니다. 린네는 형태학적 종의 개념을 주장을 합니다. 즉 형태적으로 같은 형태적 특징을 가지는 것들을 하나의 종이라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공이 유전학인 사람은 같은 유전자 진풀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종이라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생태학이 전공인 사람들은 생태적인 지위가 같은 것들을 하나의 종이라 하자. 진화학이 전공인 사람들은 진화학적 종의 개념은 개체군을 하나의 종으로 다룹니다. 이와 같이 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의 모임을 속이라 하면 속부터는 속의 개념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즉 어디까지를 속이라 할까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부터는 그 분류군을 담당하는 사람이 나는 여기까지를 속이라 할래 라고 정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속들의 모임을 과라 하고 과의 모임을 목이라 하고 목의 모임을 강이라 하고 강의 모임을 문이라 하고 문들을 묶어주게 되면 킹덤 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분류학에서 사용하는 7개의 기본 분류 계급이 되게 됩니다. 현재는 생물 종들이 너무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킹덤보다 개보다 상위의 분류 계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덤보다 더 상위의 분류 계급을 도메인이라 해서 이것을 영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건 일본 말이긴 한데 기존에 기본 분류 계급을 종속 과목 강문계의 외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도 외자를 쓰자라고 해서 요즘은 역이라 하기도 합니다. 영역이라 하기도 하고 역이라 하기도 합니다. 기억에 당나귀와 말은 교배하여 노새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당나귀와 말은 생물학적 종의 개념에서 같은 종이다.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노새가 불임입니다. 노새가 불임인 것은 말은 숫자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n = 62다. 당나귀는 2n = 64라 하자. 그러면 말에서 만들어지는 난자는 n = 31이 되게 되고 당나귀에서 만들어지는 정자는 n = 32가 되게 되면 이들이 수정해서 발생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노새가 되게 됩니다. 노새는 2n = 63이 되니까 짝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새의 염색체에는 시냅스가 형성되지 못하는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시냅스가 형성되지 못하는 염색체가 존재하게 되면 감수 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감수 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노새는 정자나 난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임이 되게 됩니다. 현재는 약속하기를 생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A와 B가 교배를 해서 잡종 제1세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잡종 제1세대가
가임이어야 되고 이것에서 태어나는 잡종 제2세대가 가임이어야지만 여기 있는 이 A와 B에 대한 것이 생식적으로 격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외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종이 한 종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교배를 통해서 낳은 새끼를 낳아야 되고 이 새끼가 또 새끼를 낳아야지만 이들이 생식이 가능하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노새는 이 상태에서 불임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에 위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이 가능하다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종의 개념에서 같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니은에 멸종되어 화석 기록으로 남아있는 생물의 종 분류에 생물적 종의 개념이 가장 유용하게 적용된다. 안 됩니다. 생물적 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생식이 가능한 집단에 대해서 잠재적인 것은 시간적인 격리에 대한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리적 격리에 대해서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안 됩니다. 이것의 생물적 종의 개념은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종 분류에 적용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참이다. 계통적 종의 개념은 얘는 계통학적 유연 관계를 반영해서 종의 종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통은 무엇을 계통이라 하느냐면 계통은 분류와 진화가 만나게 되면 이것이 계통하게 되게 됩니다. 계통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계통은 진화되어 온 경로를 계통이라 합니다. 진화되어 온 경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예를 들게 되면 나는 나의 고조부로부터 정조부, 정조부로부터 조부, 조부로부터 우리 아버지에게서 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길인 것이지, 즉 나는 이제까지 내 조상들을 쭉 읊어줬습니다. 그렇죠? 진화되어 온 경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종에 대한 조상들에 대한 목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되어 온 경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같은 종은 그래서 공통조상을 공유하는 것이 같은 종이 되게 됩니다. 답은 들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류군의 정식 명칭을 학명 혹은 정명이라 합니다. 종에 대한 이름은 종명이라 하면 되고, 속에 대한 이름은 속명이라 하면 되고, 과에 대한 이름은 과명이라 하면 됩니다. 목에 대한 이름은 목명이라 하면 됩니다. 종명은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된다 해서 이명법이라 합니다. 그러나 속명, 과명, 목명, 강명, 문명은 하나의 단어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명이라 합니다. 종명은 한 단어의 속명과 한 단어의 종소명이 만나서 종에 대한 정식 이름이 되게 됩니다. 속명과 종소명은 둘 다 라틴어를 사용하거나 적합한 라틴어가 없을 경우에는 새롭게 라틴어를 만들어줍니다. 라틴어화 해야 됩니다. 원래는 린네가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의 이름도 린네우스라고 이름을 개명합니다.
그리고 라틴어 표기를 하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기계적으로 글자를 찍어내는 시대가 옵니다. 글자를 처음에 찍어낼 때는 정자만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밑줄을 긋자라고 이 약속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많은 활자체들이 찍어낼 수 있습니다. 대신 라틴어체란 단어가 없으니까 라틴어체와 가장 유사한 체가 이탈릭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릭체로 표기하자라고 약속을 바꾼 것입니다. 속명은 명사를 사용을 하고 라틴어화한 명사를 사용을 하고 종소명은 형용사를 사용을 합니다. 속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를 사용을 하고 대문자로 표기하고 종소명은 첫 글자를 소문자로 표기해서 두 단어를 구분합니다. 속명은 성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 명사를 쓰든 여성 명사를 쓰든 중성 명사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종소명은 속명의 성에 제한되게 됩니다. 여기가 남성 명사가 있으면 여기는 남성 형용사만 와야 됩니다. 1번에 속명의 단어는 모두 대문자에서 모두가 잘못된 것이지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속명과 종소명은 라틴어화된 단어를 사용하여 이탈릭체로 쓴다. 참이 되겠지. 3번에 같은 글에서 처음 언급된 후 속명은 첫 문자로 줄여 표기할 수 있다. 혹은 너무나 유명한 속명일 경우에는 이니셜을 쓰더라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장균은 이콜라이라 하지, 얘는 너무나 유명한 모델 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니셜로 첫 글자만 쓰고 점을 찍어 가지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종의 이름은 속명과 종소명의 두 단어로 구성된다. 참이 되겠지. 속명은 명사를 사용하고 종소명은 형용사를 사용한다. 참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번. 종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생리학에서 분화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형태적, 생리적 변화를 분화라 합니다. 분화는 먼저 예정이 되고 이후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분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이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개체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발달 과정을 생물학적 개념으로 발생이라 합니다.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세포가 되는 것이니까 세포의 수가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포의 수의 증가를 생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를 수반하는 생장을 발생이라 합니다. 대신 여기에서 이 분화와 여기에서 이 분화란 글자는 같은 글자이지만 뜻은 다릅니다. 얘는 종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원래는 하나의 종이었는데 이 종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종으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단 진화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진짜 진리이냐 진실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진화학자들에 대한 가설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때 진화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물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하나의 종이 물론 동시에 3개 이상의 종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종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나뉘어지는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한 종이 3종 이상으로 나뉘어질 확률은 너무 낮다는 얘기지. 그러면 확률이 높은 것은 나뉘어지더라도 한 종이 2종으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종이 나뉘어지는 것보다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얘가 2종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해서 얘도 2종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얘는 나뉘어지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개통수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되지. 그 이유가 종 분화가 일어나는 것이 같은 시간에 종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종 분화를, 종이 나뉘어지는 것을 종 분화라 한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종 분화가 이런 형태로 한 종이 2종으로 종이 분화가 되는 것을 분지 진화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한 종이 동시에 여러 종으로 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와 같은 현상은 언제 관찰되느냐 하면 현재 생태계에 살고 있던 종들이 너무나 많은 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것을 대멸종이라 합니다. 대멸종 이후에 보통은 고생대 말, 신생대 말, 중생대 말, 이때 이제 중생대가 마감하고 신생대가 펼쳐지는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면 텅 비어 있는 생태계에 살아남아 있는 일부 몇몇 종들이 급격히 분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방사진화, 동의어가 방산진화 혹은 적응방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적응방산은 대멸종 이후에 텅 비어 있는 생태계 내에 살아남은 일부 종들이 급격히 분지가 되는 것을 방사진화라 합니다. 또 하나는 전혀 다른 경로로 진화가 된 두 종이 얘는 이 조상으로부터 진화가 되게 되고 얘는 이 조상으로부터 진화가 되게 되고 이렇게 진화가 된 두 종이 같은 형질을 가지게 되면 대신 이때 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착각입니다. 실제는 같지 않은데 같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새의 날개와 박쥐의 날개는 같은 날개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둘 다가 날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 같은 기능적인 개념인 날개라고 하는 개념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형질을 가지게 될 때 이와 같은 진화를 수렴 진화라 하거나 혹은 평형 진화라 합니다. 현재는 수렴 진화와 평형 진화에 대한 것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다른 개념으로 취급한다라면 이처럼 다른 조상으로부터 분지가 된 두 종이 같은 형질을 가지게 되면 얘를 수렴 진화라 하고 평형 진화는 얘는 이렇게 진화가 되고 얘는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다른 경로로 진화가 되었는데 같은 형질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평형 진화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왜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느냐면 현재 진화에 대한 주된 가설은 태초의 하나의 생물로부터 현재의 생물들이 분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들은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두고 다른 조상이라 할 것이냐, 같은 조상이라 할 것이냐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렴 진화와 평형 진화에 대한 것은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착각을 해서 같다라고 취급한 형질을 사실은 같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상사형질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수렴 진화, 평형 진화는 새나 박쥐가 둘 다가 각각 날개를 형성한 것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같은 형질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렴 진화는 원인이 같은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같은 형질을 가졌다. 적응 방사는 갑자기 생물들이 대멸종 이후에, 멸종을 한 이후에 생태가 텅 비어 있게 되고 여기에 살아남는 일부 몇몇 종들이 급격히 분지가 된 것이다. 보통의 종 분화는 이렇게 일어난다. 분지 진화의 형태로 일어나게 된다. 종 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간 선택이나 성내 선택을 통한 종 분화는 동소적 종 분화이다. 이 개념은 종이 분화가 되는데 같은 장소에서 종이 분화가 되느냐, 다른 장소에서 종이 분화가 되느냐, 이 전부 쪽발리던 말입니다. 동소란 말은 같은 장소란 뜻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종분화를 동소적 종분화. 이소는 달을 이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종분화를 이소적 종분화, 동소적 종분화는 배수체화와 성선택이 있습니다. 성선택은 다시 성내선택, 이때 성은 섹스를 말합니다. 같은 성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 성간 선택은 다른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선택을 성간 선택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자무리에서는 혹은 늑대무리에서는 힘이 가장 강한 수컷이 암컷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컷들을 차지하고 이 무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같은 수컷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싸움을 해서 이기는 놈이 우두머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수컷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싸워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살아남는 놈이, 가장 힘이 센 놈이 이 무리를 이끌더라. 이것을 성내 선택이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공작의 경우에는 얘는 수컷이 암컷 앞에서 날개를 펴가지고 구애 행동을 합니다. 이때 구애 행동을 할 때 암컷의 마음에 들면 선택되는 것이고 암컷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컷이 암컷에게 선택되기 위해 가지고 화려한 무늬를 만드는 쪽으로 진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성간 선택이라 합니다. 이소적 종분화는 지리적인 격리로 인해서 서로 다른 환경에 계속 적응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되는 것을 이소적 종분화라 합니다. 그래서 성선택에 의한 종분화는 동소적 종분화이다. 참이다. 동소적 종분화는 한 집단의 안정화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 안정화 선택은 조금 전에 이와 같은 분포 형태를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니까 얘는 집단이 성질이 바뀌지도 않고 나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이소적 종분화는 한 집단이 물리적 장벽에 의해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일어난다. 물리적 장벽. 주된 것이 지리적 격리이다. 참이다. 4번에
적응방산은 한 조상종에서 많은 수, 3종 이상으로 자손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이것을 방산진화, 방사진화 혹은 적응방산이라 한다. 어떨 때 일어난다고? 대멸종 이후에 일어나게 된다. 5번에 배수성은 배수성, 배수체화, 한 종 내에서 염색체의 중복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이렇게만 일어난다가 아니라 한 종 내에서 염색체가 2배가 되어가지고 배수체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가 배수체화라 합니다. 또한 2종이 잡종을 만들어가지고 배수체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분화는 동소적 종분화가 되게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번. 보기가 설명하는 생식적 격리에 기여하는 생식적 장벽 중 접합 전 장벽에 해당하는 것. 생식의 수단으로서 두 세포의 융합을 합쳐지는 것을 수정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수정에 참여하는 두 세포를 배우자라 합니다. 배우자는 같은 크기의 배우자를 동형 배우자라 하고 다른 크기의 배우자를 이형 배우자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뜻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형태라는 뜻인데 이때 형태의 주된 것은 크기가 됩니다. 이형 배우자는 크기가 작은 것을 소배우자라 하고 크기가 큰 것을 대배우자라 합니다. 소배우자와 대배우자가 합쳐질 때 여기에 하나는 유전물질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하나는 유전물질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때 크기가 작은 것을 두고 받는다 하긴 힘들겠지.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것은 준다라고 표현하고 크기가 큰 것은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는 것을 수컷이라 하고 받는 것을 암컷이라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암수란 단어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배우자를 만드는 개체를 배우자체라 해도 되고 배우체라 합니다. 배우체가 소배우자와 대배우자를 함께 만들게 되면 암수 한몸이라 하고 소배우자와 대배우자, 수배우자와 암배우자를 각각 개체가 하나씩 만들게 되면 이것을 암수 딴몸이라 합니다. 자웅이체라 합니다. 수배우자를 만드는 것은 수배우체 혹은 소배우체라 하고 암배우자를 만드는 것은 암배우체 혹은 대배우체라 합니다. 수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번식, 생식의 수단이 되는 세포를 포자라 합니다. 포자 또한 마찬가지. 크기가 같은 포자는 동형 포자라 하고 크기가 다른 것은 이형 포자라 합니다. 이형 포자는 다시 크기가 작은 것은 소포자라 하고 크기가 큰 것은 대포자라 합니다. 포자를 만드는 개체라 해서 포자체라 합니다. 소포자를 만드는 개체는 소포자체, 대포자를 만드는 개체는 대포자체라 합니다. 크게 어려운 말 아니지?
여기에는 암컷, 수컷이란 단어를 줄 수 없습니다. 암수는 융합이 될 때, 즉 유전물질을 주는 것을 수컷, 유전물질을 받는 것을 암컷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융합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여기에는 암수란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수배우자와 동물은 수배우자를 정자라 합니다. 암배우자, 동물은 암배우자를 난자라 합니다. 정자와 난자의 수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접합자, 자이고트라 합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각각 N 핵상이니까 두 개의 핵이 모여가지고 접합자의 핵이 되니까 2N 핵상이 됩니다. 근데 동물의 경우에는 완전한 난자가 되기 전에 보통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서는 접합자란 단어 대신에 수정난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수정은 다른 말로 접합이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접합 전장벽 이퀄 수정 전장벽이 되게 됩니다. 수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생식적 격리를 접합 후 장벽, 수정 후 장벽이라 합니다. 접합적 장벽은 먼저 시간적 격리, 발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미가 되지 않는 것을 시간적 격리라 합니다. 혹은 시간적 장벽이라 하자. 생태적 지위가 달라서 사는 곳이 달라가지고 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식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생태적 장벽이라 합니다. 생태적 지위가 다른 것이고 사는 지역이 다른 것은 지리적 장벽이라 합니다. 서로 교미기의 구조가 일치하지 못해서 교미가 되지 못하는 것을 기계적 장벽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곤충이 대표적입니다. 곤충은 그래서 종을 분류할 때 생식기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종의 정자만을 난자가 허용합니다. 이것을 배우자 장벽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게의 경우에 같은 종의 정자여야지만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장벽은 수정은 되었는데 정상적인 발생이 되지 않거나 개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얘가 정상적인 생존이 불가능할 때 이것을 잡종 실패라 합니다. 노새와 같은 경우를 잡종 불임이라 합니다. 잡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잡종 제1세대는 생식이 가능한데 잡종 제2세대가 정상적인 생식이 안 되거나 생존이 안 되는 것을 잡종 약화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리했듯이 자손의 자손까지 생식이 가능해야지만 생식이 가능하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 속에 속하는 달팽이 두 종의 껍데기가 다른 방향으로 꼬여 있다. 가운데로 모여들 때 한 종은 반시계 방향으로, 다른 종은 시계 방향으로, 즉 거울상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상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 사이에서는 교미기가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식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따라서 달팽이의 생식공이 정렬되지 못하여 짝짓기 교미를 완성할 수 없다. 이런 경우를 기계적 장벽이라 합니다. 기계적 장벽이라 해도 되고 기계적 격리라 해도 됩니다. 답은 3번이다.
다음 제일 먼저 생물을 분류할 때 생물은 식물과 동물로 분류했습니다. 이때 분류 기준은 식물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것, 동물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개의 킹덤, 두 개의 계로 나눌 때 이것을 생물 이계설이라 합니다. 그러다가 확대경이 개발이 되고 현미경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생물들을 관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인 생물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들을 원생생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원생생물계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원생생물은 단세포성인 것을 원생생물이라 하고 다세포성이거나 다핵성인 것을 다시 세포벽이 있으면 식물, 세포벽이 없으면 동물계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다가 현미경이 발달이 되면서 세포 내부의 구조들을 관찰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때가 되니까 세포 내부의 체제가 다른 것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들을 원핵생물계라 하거나 모네라계라 합니다. 초기에 모네라계는 핵이 없다, 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다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핵생물의 핵과 같은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핵이 없다가 아니라 원시적인 핵이 있다. 진정한 핵은 아니다. 이 원시적인 핵을 핵양체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꾸어서 핵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핵막이 있다, 없다라고 이제 내용을 바꿉니다. 핵막이 없는 것을 핵양체라 하고 핵막을 가지는 것을 진정한 핵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물을 4개의 계로 나누는 것이니까 이것이 생물 사계설이 됩니다. 핵막이 없는 것들은 모네라계, 세균계가 되게 되고 핵막이 있는데 단세포성이면 원생생물계가 되게 되고 핵막이 있는데 다세포성이면서 세포벽이 있으면 식물계가 되고 세포벽이 없으면 동물계가 됩니다. 그러다가 1969년에 화이테크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식물계에 속하는 대부분은 나무와 같은 것들은 독립영양생물인데 곰팡이는 종속영양생물이더라. 오히려 곰팡이가 동물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테크는 곰팡이를 균이라 합니다. 균. 여기에서 먼저 균이라는 단어를 쓰고 미세한 균이라 해서 세균이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균계로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물은 5개의 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생물 5계설이라 합니다. 따라서 식물과 곰팡이는 세포벽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나누는 분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이것이 식물계에 속하는 것은 광합성을 하는 것들을 식물이라 하자. 환경으로 효소를 분비해서 분해가 된 산물을 흡수하는 것들을 곰팡이라 하자.
우리와 같이 외부 환경이 개체 내로 함몰되어 있는 강소를 소화관, 소화강이라 합니다. 이 소화강 내에서 물질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것들을 소화라 하자. 이 소화하는 것들을 동물이라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생물 5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 발견될 당시에 끓는 물이라든지 혹은 황이 너무 많은 곳이라든지 혹은 염농도가 너무 높은 곳이라든지 이렇게 현재의 일반적인 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극한의 환경에 살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원시 타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아키아 박테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시 세균, 시원 세균, 고세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구를 더 해보니까 얘네들이 원시 타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같은 진핵 생물과 유연 관계가 더 가깝다, 더 진화된 형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름은 이미 고세균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름은 고세균이라 합니다. 얘가 이제 고세균계로 분리가 되게 되면 모네라계는 세균계라 하거나 진정세균계라 합니다. 그러면 생물은 6개의 계로 분류가 되게 되고 이것을 생물 6계설이라 합니다. 이때쯤 되게 되면 이제 킹덤보다 더 상위의 분류 계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영역이라 한다 그랬지. 생물을 3개의 영역으로 나누자라고 해서 얘를 3영역 가설이라 합니다. 3개의 영역은 세균 영역과 고세균 영역과 진핵생물 영역 3개의 영역으로 나누자. 이것이 3영역 가설이 됩니다. 이 3영역에 대한 진화 가설은 최근까지 가장 많이 받아들여진 것이 원시 생명체로부터 먼저 분지가 된 것이 세균 영역이고 이 계열에서 다음 분지가 된 것이 고세균 영역이고 그리고 이 계열이 진핵생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술 활동을 하고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자기만의 만족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림을 그리고 혹은 작곡을 하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악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지. 즉, 여긴 이 그림은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나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고세균과 진핵생물이 더 가까운 시간 전에 공통조상을 가졌다. 즉, 얘보다는 얘가 여기에 더 가깝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세균과 진핵생물이 계통학적 유연 관계가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계통학적 유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 빗대서 얘기를 하게 되면 혈연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혈연. 그러면 여기를 아버지라고 본다면 이들은 형제가 될 것이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니까 할아버지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사촌, 이것과 이것은 사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에서는 계통 분류학에서는 계통학적 유연 관계라고 쓰고 일때 머릿속에서는 혈연처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3영역과 5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에 세균은 핵이 있는 가장 다양하고 잘 알려진 단세포 생물 집단이다. 얘는 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핵 양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 고세균은 세균보다 진핵생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세포 생물 집단이다. 그렇지, 참이다. 원생생물은 식물, 동물 또는 균류가 아닌 진핵생물 집단이다. 진핵생물인데 얘가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곰팡이도 아닌 것을 원생생물이라 한다. 균류, 외부의 물질을 분해하여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단세포성이거나 다세포성 진핵생물 집단을 곰팡이라 한다. 동물, 조직이 분화된 소화하는, 얘는 소화하는 진핵생물 집단이다. 답은 1번이다. 이 공무원 문제들이 기반 자체는 특히 9급, 8급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현재의 생물학보다는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글들이 좀 매끄럽지 않고 따라서 이와 같이 서술되어 있는 분류학에 대한 것들은 너무 그렇게 크게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편하게 한 번씩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7번에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rRNA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염기 서열의 유사성에 기초한 개통수를 표시한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각각 XYG의 알파벳 중 하나로 표시하였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는 세균 영역이고 여기는 고세균 영역이 되고 여기가 진핵생물 영역이 되게 되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전부 세균 영역의 어느 한 세균이 현재의 진핵생물에 대한 공통조상에 들어와서 내부 공생을 형성한 것입니다. 남세균과 같은 조상을 가지는 한 그룹이 엽록체로 진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X가 엽록체가 되고 Y는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지. X가 엽록체이고 Y는 미토콘드리아이고 G는 고세균에 속하는 어느 한 분류군이다. 따라서 1번에 X 대신에 엽록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엽록체에는 리보솜이 없다니까 옳지 않지.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의 리보솜을 가진다. 이때 이 자체의 리보솜이 70S 이다를 외워야 됩니다. Y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엽록체에 대한 얘기지. 3번의 G가 내부 공생으로 진핵생물의 에너지 생산 세포 소기관으로 진화하였다. 고세균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또한 옳지 않다. 4번에 Y, 미토콘드리아는 X, 엽록체보다 먼저 진핵생물의 세포 소기관으로 진화하였다. 그래서 진핵생물들은 전부 미토콘드리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의 진핵생물은 미토콘드리아가 내부 공생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갈래로 분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계열이 엽록체와 내부 공생을 형성을 함으로써 식물이 되게 됩니다. 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내부 공생을 형성하고 이후에 엽록체가 내부 공생을 형성했다. 다음
228번, 228번. 보기는 생물의 삼력 개통수를 나타낸 것으로 A에서 C는 각각 고세균, 세균, 진핵 생물 중 하나이며 효모는 C에 속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효모가 속하는 효모는 단세포성 곰팡이를 효모라 합니다. 곰팡이는 균류입니다. 단세포성 곰팡이, 특히 잔항균에 속하는 것들이 효모가 되게 됩니다. 이들은 진핵생물에 속합니다. 진핵생물 영역이다. 그러면 B는 고세균 영역이다. A는 세균 영역이다. 영역이란 글자가 두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자로 써서 여기라 하자. 1번에 A의 리보솜 크기는 B보다 C와 더 유사하다. A도 70에서 B도 70에서 진핵생물은 80S입니다. 여기는 70S 리보솜이고 여기도 70S 리보솜이고 여기는 80S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이번에 B의 개시 tRNA는 A보다 C와 더 유사하다. 이것이 이제 B가 C에 더 유연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세균은 포르밀 메티오닌. 근데 고세균과 진핵생물은 메티오닌이더라. 3번에 C의 막지질 구조는 A보다 B와 더 유사하다. 진핵생물은 막지질이 에스테르 지질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없습니다. 근데 고세균의 경우에는 막지질이 에스트가 아니라 이스가 됩니다. 에테르가 됩니다. 에테르 지질이다. 그리고 이들은 가지가 있습니다. 세균은 우리와 같이 에스테르 지질이고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지질에 대한 특징은 고세균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세균과 유사합니다. 4번에 미토콘드리아 조상은 B에 속한다. 미토콘드리아는 고세균이 아니라 세균에 속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균은 RNA 중합 요소가 리팜피신에 의해서 저해가 되게 됩니다. 이 리파마이신, 리팜피신은 처음 결핵에 대한 약으로 개발한 것이 리팜피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리팜피신 감수성입니다. 근데 고세균은 리팜피신 내성입니다. 진핵생물도 리팜피신 내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핵생물과 고세균이 유연 관계가 가깝다에 대한 지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세균에서 관찰되는 DNA 복제나 RNA 전사나 번역에 대한 과정들이 세균보다는 진핵생물과 더 유사합니다. (229번) 세 영역 분류 체계에 따르면 생물은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로 나뉜다. 과거에는 고세균이 세균과 유사하다고 보았으나 여러 증거에 의하면 오히려 진핵생물에 가깝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고세균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존재한다. 고세균도 핵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이번에 고세균의 세포막 지질 분자는 에테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 문장 자체는 참이지만 이것이 진핵생물에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에테르지질이다. 그러나 얘가 에테르지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핵생물과의 유사성에 대한 것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다. 3번에 고세균의 막지질은 지질 분자의 탄화수소 사슬이 분지되어 있다. 요 말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진핵생물과 가깝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적합하지 않다가 됩니다. 4번에 고세균의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게시 tRNA는 메티온, 이게 정답입니다. 참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0번부터 좀 끊었다 하자.